네, 안녕하세요. 저 이페스코리아 정성기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앞으로 그 여러 과목에서 여러분 이제 찾아뵙도록 하고요. 아무쪼록 여러분 이제 시험에 합격하셔야 되니까 제가 이제 최선을 다해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상황 다 아시죠? 그래서 이제 마스크를 쓰고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공부할 과목이 여러분 이제 금융상품이 되겠죠? 네, 금융상품. 자, 들어가기 전에 그 내용을 먼저 볼게요.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그 기본서 갖고 계시죠? 그 이제 순서를 따라서 이렇게 이제 강의를 진행할 텐데 그 교재 분량이 아마 300페이지 정도 될 겁니다. 어마어마한 분량이에요. 거기서 이제 8문제가 출제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꼼꼼하게 다 본다는 건 이제 불가능하고요. 이제 중요한 내용을 추려가지고 꼭 기억해야 될 거, 이제 그런 것들을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근데 그 양도 굉장히 많아요. 자, 이제 큰 주제를 보면, 이제 금융회사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다룰 거고요. 그 다음에 금융회사들이 취급하는 이제 예금, 신탁상품, 그 다음에 이제 보장성, 그럼 이제 보험상품이죠. 투자성 상품, ABS, MBS, 그리고 이제 퇴직연금. 자, 핵심 내용을 이렇게 이제 열거를 좀 해봤는데, 여러분. 여기 뭐 패스가 뭐고, 페이가 뭐고, CLO, CBO, 뭐 CDO, 이런 거 이제 생소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공부할 거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이제 항목만 봐도 이제 8개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8문제니까 각 파트에서 이제 한 문제씩 예상하면 되는데 꼭 그렇게 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투자 상품입니다. 아무래도 지금 이제 시장에 이제 가장 많이 나오는 거는 이제 투자 상품이니까 출제도 여기서 많이 됩니다. 한 문제가 아니고 뭐 3, 4문제 이렇게 이제 출제되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제일 중요한 파트 신경 쓰셔야 되고요. 여기 상품 하나하나의 특징, 이 펀드는 또 내용이 많은데요. 그런 것들, 이제 강의 진행하면 다 기억을 좀 해주시고요. 나머지 파트에서 이제 뭐 한 문제씩, 이렇게 이제 출제, 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첫째 시간. 자, 금융회사부터 살펴볼까요? 이제 금융회사 종류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나라 금융회사들, 이제 그 종류를 좀 나눠볼게요, 여러분. 여기서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그 구분을 하냐, 이제 이런 게 주로 출제되는 거니까 구체적으로 얘네들이 하는 업무가 뭐냐, 이런 건 잘 묻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큰 틀에서 여러분 분류 방법 아시겠죠? 자, 이제 은행부터 보겠습니다. 은행은 뭐 이제 크게 보면 여러분 이제 일반은행하고 특수은행, 이제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고요. 물론 이제 그 한국은행, 이제 중앙은행도 있지만 그 중앙은행은 우리가 다루지 않고 이제 일반은행, 특수은행. 그럼 이제 일반은행, 우리가 주로 이용하는 데죠. 이건 이제 점포가 전국에 다 있냐, 특정 지역에만 있냐, 이제 그렇게 이제 나눠서 시중은행, 전국에 영업망이 있는 거죠. 지방은행 이제 특정 지역에서만 영업 활동을 주로 하고요. 물론 여러분 지방은행도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서 전국에 이렇게 점포를 둘 수가 있는데 주로 특정 지역에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제 외국계 은행 지점들, 요 3개를 일반은행으로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수은행. 은행은 여러분 이제 은행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은행법에 의해서 이제 설립이 되는데, 이 특수은행은 특별법에 의해서 설립된다. 특수 목적으로 만든 은행이기 때문에 그때 이제 특별법을 제정을 해가지고 설립된 금융회사, 은행이다. 여기 이제 5곳이 있습니다. 좀 기억을 해야 되겠죠?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그다음 중소기업은행, 이게 다 특수은행이에요. 그리고 농협, 수협, 중앙회가 되겠습니다. 단위조합이라고 그러면 안 되고요. 중앙회라는 표현이 나오면 이제 특수은행으로 분류한다는 거. 네, 이렇게 5곳. 여러분, 은행이 예금, 대출, 환업무 이런 게 이제 본질적인 고유 업무 아니겠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 이제 분류 방식만 보겠다는 거예요. 자, 이제 두 번째로 가서, 이제 은행이 아닌데 예금을 취급한다. 그래서 이제 비은행권, 비은행, 예금, 금융회사, 이렇게 이제 분류하는 비은행을 볼게요. 은행하고 하는 일이 유사하다. 다만, 제한적인 목적으로 좀 설립이 됐다. 그러니까 은행보다는 업무 범위가 조금 이제 축소되어 있다. 어디가 여기에 속하냐? 이게 핵심이 되겠죠?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기구. 여러분, 신용협동기구는 또 3개의 금융권이 있습니다.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금융. 여러분, 이 상호금융이 우리 그 지역에 있는 단위조합이라고 보시면 돼요. 농협, 수협 단위조합들이죠. 이걸 이제 상호금융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제 잘 아시는 우체국도 예금, 보험 이런 걸 취급한단 말이에요. 우체국 예금.
여기를 이제 비은행권으로 보는 거고요. 자, 참고로 얘네들 그 설립 형태가 조금 차이가 있네요, 여러분. 상호조치은행은 주식회사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영리를 목적으로 주식 발행하는 주식회사 형태고, 신용협동기구는 비영리 협동조합이다. 이렇게. 우체국은 아시는 것처럼, 예, 정부가 전액 출자하는 정부 출자회사, 정부계다. 이렇게. 자, 조금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자, 이게 어떤 금융회사를 표현하고 있는 거냐, 이제 이렇게 나올 수 있으니까, 자, 부자 또는 대기업이 아니고 서민, 소규모 기업한테 금융을 제공하는데, 그러면 사고저축은행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역 밀착형 서민 전문 금융회사. 그게 상호저축은행이에요. 자, 신용협동조합 그러면 조합원. 이 말이 이제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신용협동기구는 그 조합원들끼리 저축, 대출 이런 걸 통해서 서로 공동이익을 추구한다. 비영리 목적의 이제 조합이다. 조합원. 그러면 신용협동기구. 그다음 이제 우체국이 여러분 이제 대한민국에서 점포가 제일 많죠, 여러분. 그래서 이제 농어촌 지역까지 금융을 제공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제 우체국이다. 아시겠죠? 다음으로 가봅니다. 이제 금융투자회사. 그럼 이제 금융투자회사는 이게 포인트죠, 여러분. 투자성이 있는 상품을 이제 취급한다. 그러니까 원본 손실을 날 수 있는 이제 상품, 그걸 이제 취급하는데, 법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자본시장법 아닙니까? 이 금융투자회사는 이제 자본시장법의 규제를 받는데, 이 금융투자업이 6가지가 있는 거 아시죠? 투자 매매, 투자 중개, 그리고 집합투자업, 투자 일임, 투자 자문, 신탁업. 이렇게 이제 6가지 금융투자업이 있고, 자, 원하면 겸용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겸용 가능합니다. 법에서 요구하는 이제 최소 자기 자본이 있어요. 그 자본만 이제 충당하게 되면은 이제 겸용할 수가 있다는 거. 그리고 지금 여러분 이제 증권회사나 선물회사나 이제 줄여서 종금사라 하지 않습니까? 이런데 이제 많이 알고 계실 텐데, 이게 법적으로 보면 이제 금융투자회사고 이름을 바꿔야 되는데 안 바꾸고 있단 말이에요. 상호를 변경하지 않고 있어서 이제 이렇게 이해하는 거다. 자, 증권, 선물, 종금사는 이 법적으로 보면 주로 투자, 매매, 중개업자, 그 업을 하고 있는 거다. 투자, 매매, 중개업자에 해당한다. 자산운용회사가 이제 펀드 운영하는 회사죠, 여러분. 네, 펀드 운용사인 자산운용회사는 이제 집합투자업자에 해당한다. 집합투자업을 하는 거니까. 자, 우리는 이제 요 정도 보는 거고요. 그러면 이 업이 어떻게 다르냐? 뭐 자기의 계산으로 하는 거냐, 타인의 계산으로 하는 거냐? 예, 이런 내용들은 이제 법이란 과목에서 이제 자세히 다루는 거고요. 우리는 여기서 이제 상품 중심으로 접근할 거니까 요 정도만 보겠습니다. 다음 이제 보험회사 아시죠, 여러분? 자, 크게 보면 이제 보험회사들은 생보사가 있고요, 손해보험이 있고요, 또 우체국도 보험을 취급하고요, 그리고 무슨 공제, 그러면 이것도 보험회사 일종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어요. 일단 여러분 생명보험은 이제 사람과 관련된 거죠. 그래서 인보험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손해보험은 이제 물보험이고, 화재나 자동차, 해상 뭐 등등, 예, 물보험. 근데 대표적인 차이점이 나중에 이제 사고가 났을 때 보상금을 받는데 그게 보험금 아닙니까, 여러분? 보상해 주는 게 이제 보험금인데 그게 주로 정액이죠, 여러분. 생명보험은 뭐 사망시 5억, 뭐 1급 장애시 뭐 3억 이런 식으로 정해진 보험금을 주고요. 손해보험은 대부분 실제 피해 입은 만큼 보상을 해줘요. 그래서 실손 보상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그 보험금을 얼마 받기로 이렇게 정해놨지만 그만큼 다 나오는 게 아니고 실제 피해액만큼 이제 보상이 이루어진다. 그게 이제 대표적인 차이점이 되고요. 자, 우리나라는요, 이 생명보험하고 손해보험 상호 겸용할 수 있다, 없다? 금지라고 돼 있죠? 그래서 여러분 생보사, 손보사가 따로 있잖아요, 여러분. 같이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두 개를 동시에 취급하지 않고, 예, 따로따로 취급한다. 겸용을 금지한다. 그런데 재산보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질병, 뭐 상해, 뭐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건데, 이게 느낌이 오시죠, 여러분? 질병, 상해 이런 걸 재산보험. 이거는 겸용할 수 있다, 없다? 겸용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우체국도 여러분 이제 보험을 취급하는데 주로 이제 국영이다. 생명보험을 주로 취급하는데요. 이제 국영보험이라는 거. 그다음 무슨 공제. 이것도 보험 기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현재 이렇게 4곳이 있는데요. 이걸 다 기억해야 되냐? 그럴 필요 없고요.
그러니까 참고로 농협공제, 뭐 수협공제, 새마을금고 공제 이런 데 나오면 주로 이제 신용협동기구도 우리도 보험을 취급하겠다 해서 이제 이름을 공제라고 부르는 건데요. 그럼 이것도 보험에 해당한다. 아시겠죠? 자, 핵심적인 이제 금융회사들을 봤고요. 이제 기타 간단하게 역시. 자, 이제 금융지주회사. 우리나라 이제 그 지주회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금융지주회사라고 그랬으니까 주로 어떤 회사를 지배하겠어요, 여러분? 금융업과 관련 있는 회사를 지배하는 그걸 사업으로 하는 회사. 그게 이제 금융지주회사가 되겠죠? 관련 있는 뭐 은행이다, 증권이다, 보험이다, 뭐 등등 이렇게 이제 금융업과 관련 있는 회사를 지배하겠다. 그래서 설립된 회사, 그게 지주회사인데, 그럼 지주회사는 뭘로 지배하는 거예요? 철저히 주식, 지분입니다. 주식을 확보해 갖고 지배하는 거예요. 이 업만 하는 거예요. 그게 금융지주회사고요. 그러면 이제 제조회사도 있잖아요, 여러분. 반도체 회사 이렇게 이제 삼성전자 같은 이제 제조업도 있는데. 그런 걸 지배하는 것은 일반 지주회사라 부릅니다. 금융업과 관련이 없는 회사를 지배하기 위해서 설립했다. 그러면 이제 일반 지주회사 이런 표현을 쓰는데 어떤 게 설립이 까다롭냐면 아무래도 이제 금융지주회사다 이런 뜻이에요. 돈하고 관련돼 있으니까 조금 이제 규제가 많다, 까다롭다. 그래서 일반 지주회사, 이 지주회사를 규제하는 법이 공정거래법인데 금융지주회사는 금융지주회사법이 또 있다. 그러니까 여기에 규율도 받는다는 거예요. 좀 까다롭다는 거죠. 다음 증권금융회사. 그러니까 이제 증권금융이란 말이 이제 포인트가 되겠어요, 여러분. 증권과 관련된 금융. 요걸 취급하는 회사다. 자, 뭐 주식, 채권 같은 증권이 있죠, 여러분.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 내 돈이 부족하면 돈을 좀 빌리지 않습니까? 신용거래한다고 해서 돈을 빌리고 또 실물 주식을 빌릴 수도 있죠. 그런 거 하는데요. 그래서 증권회사라든지 일반 투자자한테 돈을 빌려주거나 또 증권을 대여, 주식을 빌려주는 거죠. 주식이나 채권 이렇게. 그러니까 증권과 관련된 자금을 공급하거나 증권 실물 자체를 빌려주는 이런 업을 하는 데가 증권금융회사다. 그런데 두 번째로 갑니다. 우리나라는 이 증권금융을 은행이 취급하지 않습니다. 이제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여러분, 은행이 이런 업을 해요. 증권금융 제공도 은행에서 이렇게 담당을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하고 있다? 전담기관을 두고 있다. 요 업무만 하는 회사가 있단 말이에요. 증권금융 제공하는. 뭐라고 부르죠, 여러분? 교재에는 안 나와 있는데 한국증권금융회사 아닙니까? 요 앞에 한국이란 말만 붙이면 돼요. 대한민국 한국증권금융회사가 전담하고 있다는 거. 다음에 이제 여신 업무 취급하는 여신 전문 금융회사가 있죠, 여러분. 그러니까 수신 기능은 없다. 수신 그러면 예금 아니겠어요? 예금이라는 건 취급하지 않고 빌려주는 대출하고 관련된 여신 업무. 그래서 주로 이제 소비자 금융, 리스, 벤처 금융, 그냥 느낌으로 가져가시면 돼요. 이렇게 여신 업무를 주로 취급하는 회사. 그러면 이제 여신 전문 금융회사가 되고요. 자, 교재에 많은 내용이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기본서를 보시면, 신용카드 회사가 이제 대표적인 여신회사죠. 신용카드. 일시불할부, 현금 서비스, 이런 거 제공하잖아요. 자, 대부업자라고 있죠, 여러분? 근데 대부업자는 주로 이제 누구를 타겟으로 이렇게 상대를 한다? 주로 이제 소액 자금을 누구한테 신용도가 낮은 금융 소비자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중개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으로 가기에는 은행에서 돈 빌리기엔 좀 신용도가 떨어져서 여의치 않을 때 흔히 이제 사채 쓴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하고 좀 비슷한 게 이제 대부업자다.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는요, 이 대부업을 어떻게 해놨다? 양성화하고 있다? 활성화가 아닙니다, 여러분. 활성화가 아니고 음성적으로 이렇게 사채를 쓰다 보니까 신체 포기각서도 써야 되고 아주 금리가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여러분? 돈을 빌려주면서 폭리를 취하니까 그런 이제 금리 상한선을 이제 법을 만들어서 제한하겠다. 대신 이제 제도권 안에서 활동을 해라. 그게 이제 대부업자다. 이 정도 말씀드리면 되겠죠, 여러분? 활성화가 아니고 이제 양성화했다. 법으로. 고객 보호를 위해서.
다음에 벤처 캐피탈, 벤처 기업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자금을 이제 대고 나중에 이제 회수하는 게 되겠죠. 그래서 벤처 회사들은 이제 아시는 것처럼 고수익, 고위험 사업을 한다. 이제 쪽박 대박 될 수 있다 이런 뜻이죠. 이런 이제 사업을 시작하는 기업한테 쉽게 말하면 이제 돈을 공급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금을 공급해 주고 나중에 이제 회수하는 그런 회사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 참고 신기술사업금융회사, 중소기업 중심으로 창업 투자회사, 투자금을 이제 창업 자금을 이제 지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시험을 예상할 때 이런 회사들은 어디에 속하냐 이러면 여러분 느낌이 오잖아요. 이게 대부업자는 아니잖아요, 여러분. 벤처 캐피탈 회사다. 뭐 이 정도. 네. 금융회사는 여러분, 이제 우리 간단하게 이렇게 살펴봤는데, 이제 시험에 안 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다음, 이제 금융상품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 금융상품의 개요. 이런 이제 금융회사들이 이제 취급하는 상품들이 있을 거 아니냐, 이거예요. 자, 먼저 금융상품 이제 구분하는 방법부터 좀 볼까요?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여기 속성이란 말을 이렇게 썼는데 그냥 이제 쉽게 생각하자고요, 여러분. 금융상품을 우리가 이제 분류를 할 때 가장 일반적으로 분류하는 게 이겁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예금이냐 아니면 투자성이 있는 거냐. 예금은 여러분 원금 보장되고 이제 이자를 주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제 보험상품이냐 또 이제 돈을 빌리는 거냐. 그래서 예금성, 투자성, 보장성, 대출성. 이런 식으로 이제 속성에 따라 분류한다는 거예요. 근데 요 밑에 요건 뭐냐면, 그러면 여기 이제 금융소비자란 말을 쓰는데, 이제 고객이겠죠? 만약에 예금에 가입한다, 펀드에 가입한다, 보험에 가입한다. 그럼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 앞에 이 세 개 있지 않습니까? 예금성, 투자성, 보장성은 뭐에 해당하냐? 나중에 돌려받을 돈이다. 그래서 이제 채권. 그러니까 자산이죠, 자산. 이해되시죠, 여러분? 우리 예금한다는 건 내 돈을 금융기관한테 맡겼다가 나중에 돌려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투자 상품도 결국 돌려받는 거고, 실적 배당이지만 돌려받는 거고, 보험도 보험금으로 돌려받는 거고, 그러니까 나중에 다시 돌려받아야 되니까 소비자 입장에선 채권. 그래서 대출은 반대잖아요, 여러분. 은행에서 돈 빌리는 거잖아요. 고객들이. 나중에 갚아야 되는 거니까 채무다. 부채라는 거죠, 부채. 자산, 부채에 속하는 거 아니냐. 물론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정반대가 되겠죠. 근데 여기는 이제 주어가 금융소비자 입장이라고 그랬으니까 이렇게 나눌 수가 있다. 자, 재산 형성 목적의 금융상품, 재산 형성, 그래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여러분 이것은 시험 출제 빈도가 굉장히 높으니까 그 상품 요건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어요, 여러분. 제가 이제 강조하는 겁니다. ISA. 자, 이제 그 내용들을 좀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ISA, 뭐 이사라고 이렇게 읽기도 하는데요. 이 상품 뭐냐면 하나의 계좌에 여러 금융상품을 다 담아가지고 운영하고요. 그리고 상품별로 이제 이익이 생길 거 아닙니까? 어떤 건 이익 나고 어떤 건 손실 나고 그걸 따로따로 이렇게 파악하는 게 아니고 통산해가지고 여러 상품의 이익 손실을 합산해가지고 순이익을 기준으로 세제 혜택을 부여한다. 하나의 계좌에 담아서 만능 뭐 저축 통장 뭐 이런 표현도 쓰는데요. 여러분 과거에는 내가 통장 몇 개 있냐 이게 부의 상징인 시대도 있었단 말이에요. 통장을 뭐 10개 갖고 있다 그러면은 이제 부자라고 이렇게 많이 얘기했는데 지금은 그거 불필요하다, 불편하고 여러분 종이 낭비다. 그래서 하나의 계좌에 이것저것 다 담는 상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제 혜택을 준다는 거예요. 자, 이거 가입하실 때 상품이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탁형과 일임형. 이거 나누는 건 뭐겠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 계좌에, 내 계좌에 어떤 상품을 담을 거냐? 그걸 누가 결정하냐 이거죠. 신탁은 가입자, 고객이 결정하는 거다. 가입자가 난 이거 편입시킬 거야. 이렇게. 가입자가 직접 선택하는 걸 신탁형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가입자가 잘 모를 수 있잖아요, 여러분. 잘 모를 때는 금융회사가 정해준다. 이 고객 성향을 파악해가지고요. 성향에 적합한 걸 이렇게 이제 선택을 해주는 거예요. 금융회사가 선택해준다. 일임했다. 그래서 이제 일임형, 신탁형, 일임형.
근데 뭐가 중요하다? 이 두 개 다 가입하고 여러 금융회사 나눠서 가입하고 이게 안 됩니다. ISA는 1인 1계좌만 허용한다. 그래서 하나의 금융회사를 골라서 이제 가입해야 되고 이 두 개 하나만 가입해야 된다. 동시 가입 안 됩니다. 두 개 중에 하나. 그러니까 처음에 선택을 잘해야 되겠죠. 네, 요게 포인트고요. 자, 계속 볼게요. 그러면 계좌에 담을 수 있는 상품들이 어떤 것들이겠냐? 큰 틀에서 보면 예금 다 담을 수 있어요, 여러분. 무슨 예금, 뭐 적금, 예금 뭐 등등. 투자성 상품도 담습니다. 주로 이제 투자성 상품을 많이 담죠, 여러분. 뭐 ELS 같은 파생연합증권 또는 펀드, 전형적인 이제 투자 상품 아닙니까? 자, 보장성 상품이란 표현은 없죠. 보험은 아니고요. 예금하고 투자성 상품을 이제 담을 수가 있고요. 자, 이제 중요한 게 세제 혜택을 준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어떤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냐? 일단 여러분 이게 이제 비과세 혜택을 줍니다. 전액 비과세는 아니고요. 부분 비과세 하는데, 자, 뭐에 따라서? 가입자 소득 수준에 따라서. 가입 기간이 아니에요, 여러분. 가입 기간이 몇 년이냐? 이게 아니고 소득 수준에 따라서 기본이 200만 원입니다. 순이익이 발생했으면 통산해가지고 순이익 200만 원까지는 비과세. 그리고 나머지는 세금을 깎아줘요, 여러분. 저율과세. 우리 기본적으로 여러분 이자 소득세는 15.4% 아닙니까? 지방세까지 포함해서 15.4%인데 9.9%. 여러분 이게 그 세율에서 이렇게 끝전이 나오면 이게 이제 지방세가 붙는 거예요. 소득세 10% 지방소득세, 주민세라고 부르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그게 붙은 거라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저율과세 한다. 그리고 이제 바로 원천징수하기 때문에 이제 분리과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이 200만 원이다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그런데 서민형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서민은 이런 대상이에요, 여러분. 자, 근로자하고 사업자가 있는데 자영업자죠. 사업자는 자영업자인데 근로자는 총급여, 그러니까 연봉이에요, 연봉. 5천만 원 이하. 예, 개인 사업자, 자영업자들은 종합소득 신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거 3,500만 원 이하. 그러니까 우리 금융상품을 여러분 이제 기준을 나눌 때 서민이냐 일반이냐 이렇게 나눌 때 대부분의 상품이 그래요, 여러분. 근로자는 소득 5천만 원 기준. 근로소득 5천만 원이 기준이고 사업자는 종합소득 신고금액이 3,500만 원이 기준이에요. 그거 넘냐 안 넘냐? 그러면 그 이하다 그래서 이걸 이제 편의상 이제 서민형이다. 그러면 혜택을 더 많이 줍니다. 2배. 400만 원까지 이제 비과세 혜택을 줘요. 그리고 나머지 순이익은 역시 저율과세. 자, 요 밑에 말은 뭘까요, 여러분? 자, 여기다 이제 펀드를 담았단 말이에요. 이 계좌에다 펀드를 담았는데, 원래 우리나라 펀드는 국내에 투자하는 펀드 중에서 국내 상장 주식에 대해서 이제 매매 차익이 발생하면 이거 비과세 혜택을 줍니다. 그러니까 투자자한테 이 수익을 다 돌려줘요. 그러니까 지금 보이세요? 펀드 내 국내 상장 주식 매매 차익 등 비과세 드는 부분은 손익통산 범위에서 포함되냐 제외되냐? 제외된다. 이거 포함시키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 계좌에 이 계좌에 펀드를 담았는데 펀드에서 이익이 만약에 500만 원이 발생했다. 근데 그 펀드가 주식을 샀다 팔았다 해서 만약에 500만 원 수익을 냈다. 그러면 주식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법에서 주니까 그걸 세금을 때리면 안 되겠다 이거예요. 그걸 세금을 때리면 안 되니까 요 200만 원, 400만 원 요 순이익 계산할 때 이거는 제외되는 거다. 원래 비과세 하는 거니까. 네,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 ISA는 누가 가입하는 거냐? 그 내용이 많죠, 여러분. 자, 문턱이 낮습니다, 여러분. 근로자, 자영업자, 농어민. 그러니까 근로자가 총급여가 얼마 이상 이런 기준이 없어요, 여러분. 금액 제한 없이 다, 그 소득하고 상관없이 가입은 다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일반형으로 분류할 거냐, 서민형으로 분류할 거냐, 이 차이만 있는 거지. 제한은 없고, 근데 직전 연도입니다. 요 가입할 때 이제 그 직전 연도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이 부자 아닙니까?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라는 건 부자들이에요. 그래서 부자들한테는 혜택을 안 주겠다. 뭐 이런 취지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근로자, 자영업자, 농어민 다 가입이 가능하고. 그럼 얼마까지 불입하는 거냐? 자, 연간 최대치가 2천만 원씩 총 5번. 그래서 최대 1억까지 여기다 이제 담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총액은 1억인데 한 번에 넣는 게 아니고 연간 2천만 원씩 그러면 이제 5년 동안 이제 투자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의무 가입 기간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연간 2천만 원씩 총 1억까지 담을 수 있고, 또 이것만 이렇게 한도를 주는 게 아니고 요거하고 묶어서 이제 조금 이따 나오는데 그 재형저축하고 여러분 이제 소득공제 장기펀드라고 해서 줄여서 이제 소장펀드라고 불러요. 이게 이제 소득공제를 해주는 펀드라는 거예요. 요 두 개 가입자면 요 세 개 상품을 합해갖고 요 금액을 체크하는 거예요. 이 가입 한도를. 그래서 만약에 이거하고 이거 가입한 게 있다 그러면 해당 가입 금액을 어떻게 차감한 후 남은 금액만큼만 여기다 투자할 수 있다 이런 뜻이 되겠어요. 이 세 개를 이제 묶어서, 그러니까 많이는 비과세 혜택을 못 주겠다는 거죠. 자, 의무 가입 기간이 5년입니다. 2천만 원씩 1억 투자하고 싶으면 5년간 유지해라 이런 뜻이고요. 근데 서민은 조금 이제 혜택을 주죠. 의무 가입 기간 이제 3년이다. 자, 이런 게 다 외우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제 ISA 그 조건 자세히 살펴봤고요. 그럼 좀 전에 여러분 그 ISA 그 2천만 원 가입 한도를 단독으로 따지는 게 아니고 이 상품하고 묶어서 따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제 재형저축하고 소장펀드는 또 뭐냐? 이제 그걸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재형저축이라는 건 재산 형성 목적, 서민들의 재산 형성 목적으로 나온 상품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걸 줄여서 이제 재형이라고 부르죠. 재산 형성. 자, 재형저축은 서민입니다. 아까 ISA로 얘기하면 이제 서민에 속하는 대상 있죠, 여러분? 총급여 5천만 원 이하 누구? 근로자. 3,500만 원 그러면 사업자. 이게 이하니까 서민형. 그리고 납입 한도가 연간 1,200만 원이다. 그럼 분기 300만 원이 되겠죠? 분기별로 300만 원씩 또는 연간 한 번에 1,200만 원입니다. 자, 이건 비과세합니다, 여러분. 재형저축은 비과세예요. 이 상품 여러분 뒤에서 또 한 번 다룰 거예요, 여러분. 비과세, 농특세만 부과합니다, 여러분. 1.4%의 농특세만 내면 되고요. 이자나 배당 소득에 대해서 비과세 혜택을 줘요. 별도의 이제 운용 제한이 없습니다. 그럼 여기 연간 1,200만 원 일단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장기펀드, 그래서 이제 소장펀드라고 부르는데 요거는 대상이 더 축소되어 있죠, 여러분. 5천만 원 이하 이건 근로자만 가입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자는 안 되고 근로자. 여러분 ISA가 제일 문턱이 낮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왜? ISA는 농업인도 가입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가입 못한단 말이에요. 농업인은. 농업인은. 제 발음 전달이 잘 되고 있습니까 지금? 자, 요거는 근로자. 요 조건은 똑같지만 이제 이하 근로자. 요거는 근로자, 사업자. ISA는 거기다 자영업자, 농업인까지 확대한 거죠. 이거는 연간입니다, 여러분. 요거 잘 보세요. 분기별이 아니고 되게 조금이에요, 여러분. 이 펀드인데요. 연간 600만 원 한도예요. 연간 600만 원까지 납입할 수가 있어요. 자, 요거 소득공제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납입액의 몇 퍼센트? 40% 소득공제 혜택을 줘요. 여러분 소득공제하고 세액공제는 다른 표현인데, 자, 세금 계산할 때 소득이 발생했더라도 제외시키는 게 소득공제죠. 40%. 그러면 내가 최대치 600만 원까지 매년 이제 연간 600만 원이잖아요. 연간 이제 최대치가. 그럼 그거의 40%니까 최대 연간 240만 원에 64, 24니까 이제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주식시장 활성화 목적으로 또 나오기도 했기 때문에 몇 프로? 40%. 공교롭게 요거하고 똑같은데요. 40% 이상의 자금을 반드시 국내 주식에 투자하도록 유도하는 거예요. 40% 이상. 그게 소장펀드다. 그러면 여러분 그냥 이제 이해하기 쉽게 한번 봐봐요. 내가 요거 최대치, 요것도 가입했다. 그럼 요거 최대치로 가입하면 연간 이거 얼마입니까? 총액이 1,800만 원 아닙니까? 1,200, 600이니까 1,800. 그러면 ISA는 돈이 많아도 200만 원밖에 불입이 안 되는 거예요. 합해갖고 2천만 원이 최대치니까. 네,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절세 목적의 금융상품이다. 역시 시험용으로 중요하죠, 여러분. 우리가 금융상품 가입할 때 좋은 게 뭐예요? 세금 깎아주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절세할 수 있는 상품부터 우선 가입하는 거니까 이런 거는 시험에 이제 나온다고 이렇게 보세요. 자, 세금을 안 받겠다? 비과세하는 상품. 주로 시험은 여러분 이 종류만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종류만 물어요. 여러분 구체적인 내용보다 다음 중 비과세 상품이 아닌 것은 이런 식으로 묻기 때문에
예, 시험 볼 때까지 여러분 이 상품 이름들을 기억하세요. 자, ISA 좀 전에 봤죠. 해외 주식 투자 전용 펀드라고 있는데 해외에 투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해외에 투자하는 전용 이제 펀드. 과거에 이제 나온 상품이고 지금은 판매 중단됐지만 그게 이제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럼 재형저축 이것도 지금 판매 중단됐지만 과거에 이제 이거 갖고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저축성보험, 비과세 종합저축에 비과세란 말이 붙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신용협동기구에 속하는 조합이 지급하는 예탁금, 출자금, 예탁금, 출자금, 농후가 목돈 마련저축, 이것도 이제 그 신용협동기구에 그 상호금융이 지급하는 건데, 자, 이런 것들이 비과세 상품이 되겠어요. 근데 조금 여러분, 그 내용을 보면 그러면 어떤 거 세금을 비과세하는 거냐 했을 때, 자, ISA는 통산해가지고 순이익이라는 표현을 썼죠? 순소득 200만원까지 비과세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머지 순이익은 이제 저율과세. 근데 서민은 일반은 아무래도 이제 기준은 일반형이니까 그렇게 기억하시고요. 서민형에 해당하면 400만원이다. 자, 요거는 해외에 투자하는 펀드이기 때문에 해외 상장 주식 있지 않습니까? 이 펀드가 해외 주식에서 이제 매매 차익을 얻었다. 예, 그 매매 차익. 또 이제 그 환율 변동에 따라 환 차익을 얻었다. 이걸 비과세하겠다는 거예요. 재형저축은 주로 이제 이자나 배당소득이 발생하는 형태의 상품인데요. 예, 이자 배당소득 비과세. 보험은 보험 차익이란 말을 써요. 이익을 보험 차익. 내가 낸 보험료하고 나중에 돌려받는 보험금의 차익. 그걸 비과세하겠다. 그리고 이자 배당소득, 농후가 목돈 마련저축은 이자 소득을 발생시키는 상품이기 때문에 이자를 주는 거기 때문에 예, 이자 소득 비과세. 이게 해외 투자하는 게 좀 특이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재에 보면 이게 표로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죠. 여러분 기본서 보시면은 이거 하나하나 이렇게 표로 쭉 정리가 되어 있는데 예, 그걸 다 외우실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시험에 묻지 않으니까. 자, 다음으로 가서 좀 전에 본 것들은 다 비과세하는 상품이고요. 이번에는 이제 세액공제, 비과세는 아니고 세액공제, 소득공제. 이것도 구분해야 됩니다. 자, 세액공제 그러면 대표적으로 두 가지 상품이 있다.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거 뭐다? 우리가 노후에 대비하는 거 있죠? 연금저축, 그럼 퇴직연금. 이거 이제 개인적으로 붙는 연금이고요. 요거 이제 그 회사 다니시는 분들, 근로자가 가입하는 이제 퇴직연금. 요 두 개는 세액공제. 그럼 얼마까지 세금을 깎아주냐? 세액공제라는 것은 내가 총 세금 낼 돈을 계산해서 만약에 세금이 100만 원 나왔다. 그럼 100만 원 세금 중에서 일정 금액을 깎아주겠다. 안 내도 된다. 이런 거예요. 현금이죠, 현금. 현금을 내가 돌려받는 거거든요. 자, 납입금액에 13.2 이렇게 항상 여러분 소수점이 들어가면 아, 이게 지방세가 들어가 있고 이런 느낌. 그러니까 소득세 12% 그리고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를 내는 거니까 이제 주민세라고 예전에 불렀던 거. 그래서 이거 이제 주민세 포함해서 13.2% 그리고 최대 400만 원이에요, 여러분. 최대 금액. 그리고 그러니까 이건 뒤에서 우리가 상품 자세히 볼 거니까 여러분 여기서는 일단 종류만 보는데 그래도 조금 이런 기준이 있다. 그래서 보고 있는 거예요. 자, 퇴직연금 이것도 똑같습니다. 근데 이 퇴직연금은 이제 개인적으로 본 연금 있으면 이거 합해가지고 합산해서 700만 원 최대 이제 700만 원에 대해서 요만큼 세금을 깎아준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나중에 이제 환급으로 돌려받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보셔도 돼요. 여기 12%라고만 이렇게 소득세만 이렇게 계산하면 그러면 나머지 이거에 1.2% 합하면 이제 지방소득세에서 13.2니까 그러면 여러분 400만 원에 12% 그러면 얼마예요? 48만 원 아닙니까? 그럼 내가 세금을 낼 돈이 100만 원이 발생했다? 그 중에 48만 원을 안 내도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냈으면 돌려받는다는 거예요. 요거에 가입했을 때. 현찰 48만 원이 나한테 떨어지는 거예요.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하면 조금 더 커지겠죠? 다음에 세액공제가 아니고 이제 소득공제 되는 거 여러분. 소장펀드. 우리 좀 전에 봤죠, 여러분? 소득공제 되는 장기펀드다. 납입액에 이제 40%. 연간 600만 원까지 납입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거에 이제 40%니까 최대치,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최대치는 이제 240만 원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주택청약 종합저축. 우리 주택청약 관련 상품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현재 이제 판매되는 거는 요 종합저축밖에 없죠.
이것도 40%. 소득공제는 통상 비율로 하면 대부분 40%예요. 연간 납입액의 40%. 근데 이거는 최대치가 96만 원입니다. 최대치가. 이제 최대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게 96만 원. 예, 그러니까 처음부터 공부하실 때 여러분, 내가 이게 관심이 없는데 시험 보기 위해서 이런 걸 다 기억한다 그러면 이게 머리에 들어오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힘드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이거 이제 공부하실 때는 제가 아까 강조한 것처럼 이 이름을 보고 이게 비과세 상품인지 소득공제 상품인지 세액공제 상품인지 이걸 구분하는 게 할 일이에요, 여러분. 시험도 주로 그 수준에서 이제 물을 거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뒤에 이 상품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다룰 때 다시 한번 이제 언급을 하도록 할게요. 네. 첫째 시간은 이제 금융상품 이제 개론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